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 다타리 문화기획학교 야학 제3강 전환 시대의 사유 방식 사유법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양원모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은 사실은 경기문화재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계신 분이고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지원과 지원 정책을 만드시고 재단의 실무자들과 특히 많은 경기도의 예술가들한테 여러 가지 멘토 역할을 많이 해주신 분이죠. 예, 저희 젊은 예술가들, 뭐 저는 아주 젊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저희한테 늘 저희는 양원모 선생님의 키드로 자라서 하여튼 경기도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지역을 살피고 뭐 그렇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맨날 저 사람이 누군데 맨날 나와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가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다타리 문화기획학교의 소사 같은 멘토 김원식입니다. 예, 앞으로 6강 끝날 때까지 제가 가끔 등장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보와 안내를 좀 해드릴 예정이고요. 예, 예. 그런 이유에서 오늘 전환 시대의 사유 방식, 저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위드 코로나라고도 얘기하는, 뭔가 코로나가 뗄래 뗄 수도 없고 뭔가 여러 가지 사회의 다양한 것들이 변화하고 전환되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술은 문화는 문화기획은 어떻게 것들을 사유해야 되는지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청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원모라고 합니다. 미술계에서는 미술비평을 하면서 필명으로 라원식이라는 필명을 썼기 때문에 이제 라원식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또 김월시 선생님이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경기문화재단에서 일할 때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것은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관장으로 일하다가 이제 퇴임해서 요새 코로나19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전환이라는 것이 화두로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전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 전환이 예술이나 교육 또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진들과 함께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해야 할 것들은 전환 시대의 사유법인데 제가 철학자나 사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제 나름대로 의견을 펼치기보다는 제가 함께 공부하면서 왔던 것들을 이렇게 가이드하는 그런 방향으로 오늘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이라고 이미 제 앞에 또 강의하신 분들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전환이라 그러면은 양질 전환에서 쓰는 것으로 양적 팽창에서 질적 고양으로 상태를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물이 끓을 때 한참 에너지가 공급이 돼서 물이 끓다가 99도를 넘어서 100도가 되면 완전히 수증기로 완전히 질적 전환을 이제 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환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본질적으로는 꼴바꿈,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꼴바꿈을 통한 차원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이제 꼴바꿈이라는 순 우리말로 표현을 했는데 일례로 애벌레가 이제 한참 자라서 이제 고치를 틀고 또 고치를 튼 다음에 이제 나비로 우화등선하는 이런 부분들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전한 다른 존재로의 차원 변화 또는 다른 것으로의 이제 어떤 변화를 이제 전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창조적 도약을 함의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그 혁신이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쓰고 이랬었는데 사실은 전환이라는 표현은 혁신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회적으로는 창조적 도약을 함의합니다. 그래서 전환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화두로 대두되는 이제 이 코로나19가 계기가 돼서 특히
이제 많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이 과연 전환 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된 때인가, 아니면 전환 시대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전환 시대. 전환 시대 하면 제가 한참 20대였던 1980년대 때 전환 시대의 논리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 사회 내부적 차원에서의 전환이었댔죠.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민주화 열기가 굉장히 높았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사회 시스템에 대한 목마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전환 시대의 논리라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의 전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들인지. 전환사회연구소의 홍기빈 소장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후위기가 촉발한 지구사적 전환은 재생에너지의 대체와 같은 기능적 과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경제와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은 물론이고 정치와 문화, 나아가 인류 전체의 의식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실로 총체적인 변화로서 산업 문명의 근본적 재구성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거대한 전환이다 라고 이제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의 전환에 있어서 문명에 대한 담론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문명을 대체한 생태 문명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돌아가신 김승철 선생님 같은 경우에서도 마지막에 남긴 유작이 근대 문명에서 산업 문명 근대 문명에서 생태 문명의 전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책을 남기시고 하셨는데요. 어떤 거대한 전환이 이제 목전에 와 있다는 거죠. 지금 참 힘든 시기입니다. 돌림병, 코로나19, 소위 팬데믹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확진자 수가 4천만 명이라 그럽니다. 엄청난 수죠. 거기에 4만 명이 한 111만 명 이상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방역에서의 이제 모범국이 돼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확진자와 그 다음에 적은 사망자를 내고 있지만, 지금 북미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유럽, 진짜 이게 언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들은 이미 예견됐던 것들인 거고, 또 수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지구 오존층 파괴, 또 이산화탄소 과다 방출로 인해 가지고 지구 가열이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남북극 빙하의 해빙, 그다음에 해수 온도 상승. 그 중에서도 보다 심각한 건 이제 해양 산성화죠. 바닷물에 이제 산성 농도가 짙어지면 오게 될 어떤 곤란들,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있고, 야생 동식물들의 괴사, 또 바이러스의 창궐, 이런 우려할 만한 상황이 온다고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 환경회의에서 지구에 대한 진단을 하며 논의를 한 이래로 수시로 사실 경고를 받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그로부터 따지면 세월이 한 30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이 상황에 왔습니다. 사실 리우 환경회의 때도 어린 소녀가 나와서 부모들에게 되는 편지를 쓰면서 지금 이러이러한 지구 환경 위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호소문을 이제 편지글로 남기기로 했는데, 리우 환경회의가 1992년이었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5년 뒤인 1997년 교토에서 회의가 열리면서 교토에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의정서들이 논의되고, 특히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선진국들, 일례로 유럽연합은 물론이고 북미라든지 또는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산화탄소 감소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제 의정서들에 대한 그 협약 논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캐나다,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의정서 협약에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름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 의식을 갖지 못했죠. 그리고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이 검토됐을 때는 나름대로 국가 간에 있어서 감축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걸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현 행정부가 탈퇴를 하고 이어서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구촌에 그 책임져야 하는 핵심 지도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방기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사실 걱정입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할 때 2050년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본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게 이제 30년인데 30년 이내에 이걸 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구의 인류의 미래가 진짜 심각한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고 과연 인류를 비롯해서 모든 동식물들이 다시 한번 대멸종 시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이제 그런 걱정들 섞인 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참 무거운 상황들입니다. 돌림병은 뭐 예나 지금이나 참 무서운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돌림병은 잘 아시다시피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얘기해서 동물과 인간 간의 이제 병이 상호 이제 침투하는 상황들이죠. 거기서 제일 큰 문제로 부상되고 있는 것은 지구 온난화인데 이제는 지구 온난화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지구 가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는 지구가 따뜻해진다 이런 데서 그나마 강도가 좀 낮은 표현인데 이미 지구가 지구 가열이라는 표현으로 들어갈 경우에 있어서는 상황이 이제 전혀 다르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야생 동식물 서식지들이 파괴되고 또 축소되고 있습니다.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는 사실 인류의 인구가 지금 77억입니다. 100년 전에 비해서 꽃배로 사실 이제 와 있고 그러면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인류의 이제 생활터가나 이런 일터가 넓혀지면서 야생동물 서식지들이 줄어든 것은 들었지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미 잘 알다시피 호주에서 산불로 진행이 되면서 10억 마리의 동물들이 죽었죠.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축산에 필요한 식량들을 공급하겠다고 아마존 밀림에 불을 지르는 걸 브라질 행정부가 방기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예외는 아니죠. 우리도 한국이 그나마 잘 하는 게 그린벨트 정책 같은 경우 또는 산림 녹화 같은 건 굉장히 잘한 경우였는데 끊임없이 그린벨트를 축소하거나 또 다른 식으로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요구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예술가들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새만금 같은 경우에 보면 간척 사업을 한다고 거의 어마어마한 땅들을 세계도에 걸치는 어마어마한 그 땅들을 지금 간척으로 하면서 지금도 10억이 넘는지 100억이 넘는지 많은 그 해양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죠. 해양 생물에서 가장 대표적인 생물체라고 얘기하는 돌고래. 우리나라 토종동물 상괭이 같은 경우에는 2011년 새만금에서 233마리가 괴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들은 다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의 밀렵과 매매. 이번에 우한
내서 발생됐던 문제도 보면 야생동물을 밀렵해서 매매하는 시장이 그 옆에 있었다고 얘기했고, 우리도 TV를 보다 보면은 사막여우가 광고와 함께 등장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밀렵과 매매 같은 경우에도 심각하고요. 더한 부분들은 공장식 축산입니다. 공장식 축산이라고 이 잡식 가족의 딜레마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거기에 보면 공장식 축산의 실태를 이제 근접 촬영한 경우들이 있는데, 동물 농장이 아니고 공장이죠. 동물 복지적 차원에서 본다면 진짜 참담하게 그지없는 이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 지금도 돼지열병 뭐 이런 거 불게 되면은 뭐 수십만 마리들이 살처분되고 죽어나가고 이런 분이죠. 사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에 대한 실험들, 이미 유전공학이 발달하면서 농산물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곳에 유전자 실험이 되는데, 특히 합성 분자 생물학 같은 경우에 바이러스를 가지고서 실험들을 하고 그러죠. 이런 것들에서 이제 이런 것들도 무관하지 않죠. 사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인수공통 감염력 발생의 근본적인 배경인데,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되지만, 근원적인 것들을 있게 한 배경을 성찰하고 그걸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것들이 반복해서 또 우리에게 올지도 모르죠.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의 어떤 새로운 성찰이 이제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사리 야에게 선조 와주신 우리 여기 이제 수강해 주시고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계시고, 그런데 참 쉽지 않은 자리임에도 하여튼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은 이 바티칸 내에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비가 오는 중에 홀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전 세계인들을 위해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분의 사진을 제일 앞에 이분을 했냐면, 프란체스코 교황님은 사실 아르헨티나의 추기경이셨는데, 이분이 이 교황이 되시면서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것들을 교황명으로 이제 하셨죠. 근데 이분은 전 세계의 카톨릭 인구가 77억 중에 12억 정도 됩니다. 17.7% 정도 된다고 하는데, 266대 교황으로 되셨는데, 비유럽권에서 등장한 최초의 교황이고 예수회 출신의 최초의 교황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있는 아르헨티나는 해방신학의 근원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 소위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죠. 사회적 약자들, 특히 이제 식민지라든지 또는 군사 독재를 겪은 그런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런 곳에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교의 이제 사제들이 이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데,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미션이란 영화에 보면은 두 갈래의 사제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 갈래는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 악의 대학에서 기층민들과 함께 무력 저항도 불사했던 분들이 계시고, 또 한 갈래는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품으면서 비폭력으로 점진적으로 평화적으로 변화를 꾀하려고 했던 분들이죠. 그 후자에 해당하는 분이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이신데요.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분은 아시스의 성인 프란체스코의 이름을 받는 것들이죠. 근데 프란체스코 성인은
누구의 수호 성인이냐 하면요, 생태학자들의 수호 성인입니다. 그리고 동물들의 수호 성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장면에 보시면은 많은 새들이, 숲에서 많은 새들이 와서 프란체스코 성인이 하는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이분은 동물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던 분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릴 때는 동물들하고 대화하고 동물들과 함께하는 이런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과연 동물들이 이 언어 생활을 할까요?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부터 5, 6년 전에 우리나라 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전시가 하나가 있었었는데, 식물학과 관련된 전시를 있었었는데, 거기에 동물 쪽도 부분 소개가 됐는데, 동물학자 중에 코끼리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코끼리의 언어가 우리 가청권에 잡히지가 않는데요, 저음을 쓰기 때문에. 그 주파수라는 걸 보면서 코끼리 언어를 번역해주는 학자를 본 적이 있어요. 코끼리 엄마와 코끼리 아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못지않은 고등생명체로 등장하고 있는 돌고래나 고래들이 언어로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북방부에 있는 돌고래하고 남방부의 돌고래가 만날 때 중간 지대에 있는 돌고래, 그 고래들이 통역을 해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고래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인류 진화에서 고등생명체라고 얘기하는 인간 외에도 육상에선 코끼리, 또 바다에선 고래 같은 인물들이 있어서, 이미 인도에서 이 우리나라의 문화부 장관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비인간이지만 고등생명체들에게 인격권 못지않은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는 걸 선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도 흥미롭게 이제 지켜봐야 할 뿐이지만, 프란체스코 성인이 돌고래하고는 한 건 아니지만 새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10월 4일이 되면 성 프란체스코의 축일인데, 유럽에는 동물 축복식이라는 게 열려요. 그래서 자기가 기르는 반려동물들을 다 데리고 가서 축성을 받고 가축들마저도 축복을 받는 행렬들이 이어지거든요. 10월 4일이면 우리로 한다면 천사데이네요, 그죠? 천사데이. 이게 성 프란체스코인데, 그래서 특별하게 이분을 교황명으로 받들었다는 얘기는 이 현재 교황님의 핵심 지향과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이분은 무소유와 청빈을 상징하는 성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전생을 믿으시나요? 전생을 동양인들만 많이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서양에도 전생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양인들은 성 프란체스코를 뭐라고 얘기냐면, 고다마 시타르타 부처 시대 때 있었던 부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깨달음을 얻었죠. 탁발승단을 구성하면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서양에서 프란체스코 성인으로 재환생한 것 아니냐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인데요. 최근에 와서 코로나19 이후에 생명 평화, 미술 행동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린피스 못지않게 평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또는 어떤 사유로 이런 것에 이제 대응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나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 기도문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교황으로 되신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성 베드로 성당에 파사드, 미디어 파사드를 하는 아티스트가 바티칸 베드로 성당 앞에서 이것을 선보였습니다. 원숭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동물들의 눈 표정이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이세요? 위기 상황에 몰린 동물들의 말 없는 호소, 눈으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전달되세요? 가톨릭에서는 희년이라고 하는 날 이것을 했었는데, 희년이라면은 기쁜 해를 선포하는 겁니다. 기쁜 해의 선포에는 예전에는 노예들을 해방시켜줬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는 구휼미를 풀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보듬어서 품고 이런 해였었는데, 이 해에는 동물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제일 첫 번째 회칙을 발표하는데, 그 회칙은, 교황님들이 발표하는 첫 번째 회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분의 가치 지향이 어디에 있냐는 것들인데요. 그때 그분이 내었던 회칙이 더불어 사는 집 지구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화석연료 사용으로 초래되는 지구온난화, 식수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낮아진 인간 삶의 질과 사회의 붕괴, 세계적인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지도력의 부족, 이런 걸 지적하셨어요. 특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지도력의 부족은 현재 코로나19에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참 보다 지혜롭고 현명한 지도자들이 마음을 합심해서 이 위기를, 지구적 난제를 공동으로 극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더 갖게 하죠. 그런데 이분이 제안을 하십니다. 온전한 생태학을 정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안하면서 사회정의 못지않게 생태정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환경의 문제와 인간 사회 문제는 불가문의 관계를 맺으므로 자연계와 사회체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포괄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부적으로 환경 생태학, 경제 생태학, 사회 생태학, 문화 생태학, 일상생활 생태학으로 세부적으로 연구가 진행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표하십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기도에서 경기문화재단이 출범해서 활동하면서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의 조성과 문화민주주의 발현, 이런 것들이 재단의 중요한 역할, 임무, 이런 걸 강조했었는데, 문화생태계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공동선의 원칙, 각자의 사상, 철학, 양심, 이런 게 다 다르더라도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세대 간의 정의를 다룹니다. 세대 간의 정의, 이거 공감이 되세요? 이 사진을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레타 툰베리 등장 이후에 많은 전 세계의 10대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학교 가는 것들을 하지 않고 나와서 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발언을 하고 그러면서 시위를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행동에 합세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같이 했었습니다. 이들의 핵심 주장에 지구의 자원, 공공적으로 써야 되는 지구의 자원, 이런 것들을 특히 공기, 물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기성세대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땡겨 쓰고 있고 자신들에게 남겨지고 있는 부분들은 나름대로의 뒤처리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강한 불만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왔죠. 그러면서 그레타 툰베리의 호소는 잘 아시죠? 지금 지구가 불타고 있다. 만약 당신의 집에서 불이 타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지금 불이 나면은 모두가 다 합심해서 불을 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무감각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을 했습니다. 이 세대 간의 정의, 이 찬미바드소서라고 하는 그 환경 회칙, 그 생태 회칙, 더불어 사는 집 지구, 여기에서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대전환에 대한 이제 것들을 밑바탕에 깔죠.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는 자연과 세계를 대하는 태도의 전환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인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기초한 이 문명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바꾸기를 기대하죠. 인본주의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서 범생명 중심주의, 무생명 중심주의로 새로운 통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고, 그럴 경우에 부상되는 부분들이 생태적 형제로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예술가들이 예지력을 가지고 앞서가죠. 아바타라고 하는 3D 영화 나왔을 때 보셨죠? 저는 그거 재밌어서 한 2번을 봤거든요. 거기도 마지막에 가게 되면 행성에 있던 분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안 되니까 우리로 얘기한다면 그 신성수죠. 신성수에 기도를 올리고, 그래서 그 네트워킹을 타고 다른 동물들까지도 공감을 해서 동물들도 함께 이제 그 맞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과연 이 지구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이제 교황님 강조하시는 부분들은 생태적 형제로의 전환이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반려동물이나 가축이나 또는 야생 동물들이 대상화되어서는 게 아니고 지구에서 사는 우리들의 또 다른 형제로 이해되고, 프란체스코 교황이 하셨듯이 그들과 교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처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보듬어야 되는 생태적 형제로서의 전환까지 촉구하죠. 그래서 사랑의 형태나 질과 구조의 전면적 전환을 얘기하십니다. 개인적 사랑에서 사회적, 정치적 사랑으로의 전환을 얘기하십니다. 사회적 사랑, 정치적 사랑, 사실 이거는 박애에 해당하는 영역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다시 인정하죠. 그다음에 사회적 지배에서 생태적 공명으로의 전환. 여러분들은 치맥을 참 즐겨 드시고 저도 그런데, 치맥 드시면서 살처분 당하는 수없이 많은 닭들의 처지 상황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시면서 치맥을 즐겨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게 생태적 공감력, 공명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 안 왔지만 유럽에서는
젊은 10대들이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죄의식 같은 걸 갖는다고 전해 들었는데,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게 되면은 지구 가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래도 되나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소위 공감력, 공명력인데 이게 어디까지 가 있는? 그래서 자연 지배에서 생태적 회심과 연대와 행동으로. 예전에는 저희들은 전근대 시대는 그랬습니다. 집안에서 소를 키우면 소는 거의 형제와 같은 가족이고, 설사 소가 마지막 가는 길이라 그러면은 나름대로 다음 생에는 좋게 환생하기를 바라면서 그런 축복과 그 다음에 그런 기원을 가지고 고통스럽지 않게 가게끔 했죠. 유목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희는요, 돼지 열병 돌 때 돼지 살처분하는 장면 보셨나요? 그때 함께 했던 공무원들이 얼마나 그 이후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들, 이런 걸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시죠? 동물들 입장에서는 인간은 유대인을 아주 어렵게 만들었던 나치와 같은 걸로 아마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생태적 회심, 연대, 행동, 그리고 생태적 수행을 통한 따뜻한 동반으로의 전환, 거칠고 냉소적인 비판, 무력감에 비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함께 해야 되고 함께 나아가야 되고 함께 더 성숙돼야 된다면 품어 하나 세우는 비판으로, 그래서 중후나 대립이 아니고 포용과 그다음에 보살핌, 품어 하나는 세우는 비판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이제 언로 또는 의사소통 과정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야 되고, 그래서 자연과 문명의 대립에서 통합으로의 전환. 이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일찍부터 고민했던 분들이 사실은 계십니다. 그 중에서 지금 주체의 전환, 가치의 전환, 운동방식의 전환을 얘기하는 부분은 모심과 살림연구소의 부수장으로 계셨던 주요섭 선생님이십니다. 저희 경기문화재단하고 제가 일할 때 인연은 세계 생명문화 포럼을 할 때 그때 함께 했던 연구소죠. 그때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주체 전환을 얘기합니다. 계급 주체에서 보편적 인간으로, 다중이죠. 나아가서 인간 중심에서 범생명 중심으로 의식을 확장하면서 주체를 새롭게 세워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가치의 전환입니다. 20세기의 주요 가치는 두 체제가 대립을 했는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유, 그다음에 사유주의, 러시아 혁명의 사유주의는 평등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죠. 그러나 21세기는 박애, 형제의 사랑이 핵심 가치라고 주요 선생님은 짚어내고 계세요. 그리고 경제 가치에서 생명 가치로, 성장에서 성숙으로 가치의 중심 이동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 사실 사랑은 우리 대중예술, 특히 대중음악에서는 빠질 수 없는 주제들이죠.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근데 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박애로까지 어떻게 심화 확장하는 게 21세기에 아주 중요한 이제 과제이자 화두가 되는 건데요. 운동 방식으로서의 전환, 남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운동에서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나와 우리를 바꾸고 결국 세상을 바꾸는 운동으로의 전환, 그래서 구조기획에서 과정기획으로의 전환을 이제 강조하셨죠. 현재 생태위기가 가장 주요한 모습으로 이제 떠올라오고 이러면서 생태주의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이제 있게 되고, 생태주의의 비롯됨이 어디서부터 됐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생태주의 쪽에 있어서의 비전은
루돌프 슈타이너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생태주의 이전에 풍미했던 1917년 유럽에서 풍미했던 것은 사회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사회주의 소위 적색 사회주의의 비조는 마르크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녹색 계열 생태주의의 비조는 루돌프 슈타이너입니다. 이분은 1861년에 태어나서 1917년 그 격동해를 겪고 스위스에 안착을 하시죠. 원래 헝가리 태생이고 게르만인입니다. 아버지는 당시 제일 잘 나가는 직업을 가졌던 철도의 그 기관차 운전사였댔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우주항공사에서 나사에서 일하시는 분을 아버지로 가졌던 분이죠. 물리학, 화학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대죠. 루돌프 슈타이너는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괴테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었던 분이다. 괴테에 대한 전문 연구자이기도 하죠. 근데 이분이 인지학회를 만듭니다. 인지학회를 만들고 다음에 삼원주의를 주창을 합니다. 인지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시네. 인지학 또는 신지학. 예술 쪽에서는 이분들하고 인연에 계신 분들이 계시죠. 예로 신지학, 인지학 이런 영향권에서 나름대로 자기 예술을 했던 분 중에 몬도리안, 칸딘스키 이런 분들이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백남준 아트센터, 백남준 선생님의 단짝이었던 요셉 보이스. 요셉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인지학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졌었댔죠. 인지학, 신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은 배틀 때 동양에서는 아까 예수의 계통을 통해서 서학, 천주학이 전래되어 왔습니다. 근데 거의 같은 배틀 때 저쪽 서쪽에서는 동양의 철학이나 사상, 핵심 지혜들이 그쪽으로 전달되죠. 그거에 제일 선봉에 섰던 게 신지학인데 러시아의 블라바츠키 여사라고 하는 분이 티베트 밀교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그 오래된 지혜들을 번역을 해서 서양에다가 전달을 하죠. 그래서 서양 안에서는 우리가 서학이 열풍이었다면 동학이 열풍이었댔죠. 그 부분들을 그들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괴테로부터 이렇게 해서 더 올라가면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전승되는 지혜하고 합쳐서 인지학이라는 걸 만들고, 인지학은 인간 안에 내재된 지혜를 이제 연구하는 학문을 열죠.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삼원주를 주창하시는데, 저기 보이는 부분들이 세계 인지학회 본산이 있는 스위스의 바젤 아트페어 아시죠? 바젤에서 조금 들어가면 도르나흐라고 하는 소도시가 있어요. 20만 명이 사는데 거기면 세계 인지학회 건물이 있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 선생은 우리에게는 뭐로 많이 알려져 있냐면요, 발도르프 교육을 열으신 분을 알려져 있죠.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을 하기 위해서, 발도르프 학교를 열기 위해서 담배 공장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가마를 입은 노동자들이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장주였던 발도르프 공장은 담배 공장이었는데, 공장주가 자기 공장 하나의 건물을 내놓을 테니까 거기서 학교를 한번 하시죠. 이렇게 해서 발도르프 학교가 됐죠. 그래서 이게 자유학교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퍼져서 전소백의 거의 1,500여 개의 이제 학교들이 이제 열리고, 우리나라에도 과천에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서양에서 펼쳐졌던 동학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제 인지학으로 이제 수렴되면서 했는데, 그 얘기는 제가 뒤에 조금 더 자세히 하고, 삼원주의를 주창합니다. 삼원주의가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것들입니다. 이 삼원주의 논의 들어가기 전에
이게 괴테아눔이라고 괴테에게 헌정된 집 안의 모습입니다. 왈도르프 학교를 열었을 뿐 아니라 슈타이너 선생님은 예술가입니다. 건축가이기도 하고요. 여기 이 건축을 직접 디자인하신 분이에요. 설계하고. 저기에 보는 벽에 있는 기둥들 있죠. 저거 조각을 슈타이너 선생님이 했어요. 저 위에 천정에 있는 벽화들 있잖아요. 저것도 슈타이너 선생님입니다. 대사상가이자 사회운동가이기도 하고 예술가이기도 하고 부인도 무용수예요. 그 다음에 오이레티미, 유리티미라고 하는 치유예술 무용을 하신 분이고 이 당시에 예술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톨스토이 같은 예술가들이 한 역할을 하시고 간디에게 영향을 미쳤듯이 이쪽에서는 유럽에서는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한번 여기를 가봤는데 이게 성당이 아니에요. 그냥 마을에 있는 마을 공회당이에요. 우리로 한다면 생활예술을 하는 아트센터? 근데 그 가운데 이런 거를 만드셔가지고 여기에서 할머니 한 분이 환갑이 되셨는데 환갑 60 환갑을 축하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데 주치마다 바이올린 부터 시작해서 악기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합주를 하는 것이 이곳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분이 사문주의를 얘기합니다. 사문주의는 시민혁명의 3대 가치, 자유, 평등, 박애에 대해서 서로 아까 보듯이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자유, 평등을 갖다 놓고서 한쪽씩 잡고서 이게 더 중요한 가치라 그러면서 서로 밀고 땡기고 어떨 때는 분쟁과 전쟁도 불사하죠. 근데 롤프 슈타인 선생이 얘기하시는 거는 자유는 문화와 예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게 자유죠. 표현의 자유, 이게 참 중요하죠. 제가 20대 힘전과 관련됐고 20대 힘전 때 표현의 자유 사수를 위해서 농성도 하고 그 다음에 호소문도 쓰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K-팝, K-드라마 이런 것들이 쭉 전 세계에 관심을 키우면서 한류가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쭉 확산되어 나가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예술하게 되면 사전, 사후, 검열 이런 게 다 있었는데 없었죠. 지금 중국만 하더라도 검열과 감시가 얼마나 대단한가.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방송에서 예술가들이 소신 발언을 했는데 그것들이 위정자의 비위에 맞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하차시키죠.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획득했기 때문에 또 예술가들의 노력으로 이걸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근데 이 영역이 자유의 영역입니다. 사상의 자유. 사상의 자유 우리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 걸까요? 유럽에서는 가장 레디칼한 청년들이 만들어낸 정치 결사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해적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해적당들은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주장들을 하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반의 그 사회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검토되는 가장 중요한 의제들을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정책 토론을 볼 수 있고 우리로 한다면 공인인증서만 되면 그 자리에서 직접 투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사활을 거는 의제들을 다룰 때 정치인들끼리만 논의하지 말고 그것을 오픈해서 얘기하고 전 국민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직접 접속을 해서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예술 프로그램에서는 그걸 하고 있죠. 대중예술에서는 국민 프로듀서라고 하고 있고 미스트롯 할 때도 했죠. 지지하는 사람들 해가지고서 자기 했듯이 이미 기반이 다 되어 있는데 왜 정치에서는
아직 아닐까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는 레디컬한 청년들 우리가 하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정보에 있어서의 공유, 개방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하는 것도 있죠. 종교의 자유, 또 언론의 자유. 그런데 이 영역은 전부 한 사회를 숙성시키는 데 있어서의 자유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등의 영역은 정치와 법의 영역이 평등의 영역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요새 말로 금수저건 은수저건 흙수저건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하다는 걸 저희 국민들이 보았죠.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기본적으로 사법계에서 자신들의 퇴직하신 선배님을 예우하는 미풍양속일 수는 있겠으나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이게 웃잡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는 이런 정치와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음에 박애. 의외로 박애의 영역은 경제의 영역이었어요. 많은 자유와 평등을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경제와 관련된, 경제가 사실은 인류에게 가치 산출물들이니까 그것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자유를 강조하는 진영 쪽에서는 시장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그 영역에 대해서 독과점법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을 과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들로 그걸 받쳤댔죠. 그리고 평등을 얘기하는 쪽에서는 평등을 얘기해서는 경제 영역에 초점을 맞췄었댔죠. 그러나 극영역이 이미 자신들의 경제 정책을 하면서 실패로 돌아가면서 시장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적인 메커니즘을 대거 받아들여서 거꾸로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이념을 주장했던 그런 핵심적인 공산당의 간부들의 자식들이 다 기업인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재벌 육성 정책 같이 특혜를 받는 이런 상황들로 되고 우리나라 못지않는 아니 우리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부의 불균형, 불평등 사회 이런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역이 아니라 핵심은 박애의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박애의 영역에서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후회적 관계 속에서 배려받아야 한다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난 인상 최선의 품위를. 아마 이런 영역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 사회, 문화, 민주화 다음으로 계속 부상되는 게 경제 민주화 논의들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핵심적인 부분의 논의들이 이제 씨앗들이 이제 기본소득 같은 형태로 지금 이제 자라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역은 경제 영역, 박애의 영역이에요. 박애의 영역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들이 상위 아주 높은 수준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부유세를 더 내야 된다고 백인 서명이 나오고 이런 것들도 자 이런 것과 관련된데 박애의 영역들입니다. 이 영역에 이런 것들을 주장한 루돌프 슈타이너 선생님이 남기신 규절인데 제가 스위스의 그 교육 연수를 갔을 때 한국계 스위스 음악하는 분을 만나는데 그분을 만나고 떠날 때 그분이 엽서 한 장을 제게 선물로 했는데 그 뒤에 이 글을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냐면 루돌프 슈타이너 선생님이 적은 글인데 읽어보면 사람이 스스로를 알면 스스로 온누리가 되고 사람이 온누리를 알면 온누리 스스로가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감이 되시나요? 스스로를 알면 온누리가 되고 온누리가 알면 스스로가 된다. 저는
한국에서 저도 젊은 날 탈춤, 풍물, 뭐 민요, 민화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한국이 식민지를 겪었고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낮아진 자존감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민족의 어떤 정체성, 긍정적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어떤 자긍심 이런 걸 갖기 위해서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이제 갖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동양과 서양은 이러저런 면으로 많이 대별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시를 볼 때도 그렇고 이채관 선생님이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톨스토이 뮤지엄을 우리나라에 통째로 갖고 왔는데, 톨스토이 선생님을 한 그 톨스토이 박물관 우리나라에서 살 때 보고 깜짝 놀랐던 게, 톨스토이 선생님이 말년에 러시아로 번역하고 있던 게 도덕경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그 서양의 소위 학자 또는 서양의 어떤 깊은 어떤 연구자들은 동양의 진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우리 못지않게 굉장히 깊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걸 융합시키는구나. 여러분, 영혼의 철학이라고 하는 멋진 신세계를 쓰신 저자가 쓴 철학서적 보신 적 있어요? 영혼의 철학. 헉슬리 선생님, 전 그거 보고도 감탄을 그마저 못했는데, 야, 이렇게 깊이 있게까지 이런 걸 하는가. 그런데 이게 무슨 거냐 하면, 우리로 한다면 불가야지신 분들은 금방 이해해요. 범아이려. 불교에서 합장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합장할 때. 근데 이거를 이론이 아니고 체득해서 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그 생태주의 쪽에 로돌프 슈타인 선생님을 자꾸 얘기냐면, 그냥 환경 보호 또는 동물권 보호 또는 뭐 에너지의 전환, 이것을 포우면서도 그거 너머로까지 간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바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깊은 바탕의 뿌리가, 예전에 우리 전근대 동양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깊이 있게 체득했던 것들을 서양에서도 우리 못지않는 깊이를 갖고 있고 그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사유, 가치관, 세계관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이 핵심주로 떠오르는 부분들이 홀리즘입니다. 한 5분 쉬고 해도 가능하나요? 예. 홀리즘부터는 좀 쭉 또 더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한 5분 정도 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겠습니다.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태도의 전환, 뭐 세계관의 전환, 사유의 전환 이런 분들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루돌프 슈타이너 선생님으로 비롯해서 켄 윌버까지 이제 이르기까지 지금 부상하고 있는 분들이 홀리즘입니다. 홀리즘이라고 하는 얘기는 성스러운 하나, 홀리 원니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천지 여와 동군이며 만물 여와 일체라, 장자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은 나와 함께 한 뿌리이고 만물은 나와 더불어 일체다 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바탕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동서양의 그 현인들이 공유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근데 로돌프 슈타이너 선생은 스피리트라는 표현을 참 즐겨 쓰셨어요. 근데 S자를 라지 S자로 쓴 스피리트는 우리말로 옮기면 하늘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몰 S자로 쓴 스피리트라고 하면 우리말로 옮기면 얼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일방적으로 올린 게 아니고 다석 류용모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 교육사상 연구하시는 분들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함석헌 선생님이 스승이셨던 유용모 선생님, 오산학교에서 제자들을 기르시고 그랬죠. 이분은 무교회주의자셨죠. 무교회주의자였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셨고, 근데 하늘 얼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학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온 세상의 만물을 관장하시는 서학, 동학이 같이 쓰지만 천주, 근데 내 안에 모신 천주, 시천주는 얼라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나를 제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제나만 알고 있을 뿐이고 자기 안에 깃들어져 있는 얼라를 찾는 분은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소수의 분들이죠. 심리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I라는 표현 또는 에고라는 표현으로 제나를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셀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어떤 얼라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늘, 얼라, 제나, 이런 분들이 다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한마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계시죠. 불가 쪽에서는 한마음 선언이라고 여수님이신데 대각을 하신 분이 계시죠. 한마음. 불가에서는 참나를 찾아서 참나. 그러면 지금의 나는 뭐냐? 헛나라고 얘기하죠.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리스, 실체가 없는 나, 헛나라는 거죠. 한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한몸. 그래서 온나, 낫나, 전체로서의 온나. 이거는 장효익 선생님이 온생명 또는 낫나, 낫생명 이러면서 이제 그 생태학적으로 접근할 때 이 표현을 이제 쓰셨었대죠. 그래서 하늘, 한마음, 한몸은 이건 다 합쳐져서 한나를 일컫는 얘기죠. 성스러운 하나인 한나를. 그러니까 얼라, 참나, 또 온나라고 하는 내 안에 깃들여 있는 그 스몰 스피리트.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굉장히 범죄 신론적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 안에 깃들어져 있는 그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을 존중하는 거죠. 나마스테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셨죠? 내 안에 님이 그대 안에 님에게 경배드립니다 라고 할 때 그 님이 바로 얼라, 참나, 온나에 해당하는 분들이죠. 그걸 인사말로 쓰는 나라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나라라는 거죠. 지금은 많은 제3세계 식민지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들이 오래된 그 옛 전통 안에는 깊은 지혜가 이제 깃들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을 21세기형으로 소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스퀘슬라고 하는 분이 홀라키즘 홀리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다가오는 21세기 전환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가치관 내지 밑바탕을 이루는 것들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홀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전체의 일부가 되는 전체. 그리스의 홀로스 전체에서 파생한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원자로서의 하나의 전체인데 분자에게는 부분인 거죠. 분자의 부분. 큰 점이에요. 분자는 분자로서는 전체인데 세포에 있어서는 부분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세포는 세포 하나로서는 온전한데 유기체에서는 부분이 되는 거고, 유기체로서의 한 인간은 생태계 전체에 있어서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계속 겹쳐져서 확장되어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걸 홀라키라고 얘기합니다. 홀론들의 계층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홀라키적 홀리즘. 각각의 홀론은 더 큰 홀론에 포섭되기 때문에 겹쳐진 계층 구조로 존재하자. 켄 윌버라고 하는 거죠. 켄 윌버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사상가, 이거 아주 학자이기도 하시는데, 데카르트, 그다음에 프로이트, 아인슈타인의 버금가는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천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여 권 이상의 책들이 나와서 소위 통합심리학 또는 초계야심리학이라는 영역을 열어준 분인데, 켄 윌버라는 이분은 얘기를 하죠.
이것이 아까가 미시세계라면 거시세계로 간다면 거시세계로 얘기를 하죠.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You are here 그러는데 어디에 사는가? 이건 뭘로 보이세요? 제 눈에는 마치 3D로 이걸 한다 그러면 쿵탕쿵탕 뛰는 심장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요, 우주과학을 하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영역까지를 3D로 그려본 겁니다. 라니아케아라고 얘기하는 초은하단입니다. 하와이어로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초은하단이죠. 그 안에 처녀자리 은하단도 포섭이 되어 있어요. 처녀다리 은하단 안에 우리가 사는 은하계가 있어요. 밀키웨이. 그 밀키웨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밀키웨이 아래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계 안에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 행성에는 45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36억 년의 역사에 단세포 생물체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고등생명체인 우리까지 이렇게 진화를 해왔죠. 그래서 많은 종의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통수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이게 홀라키적 홀리즘에서 본다면은 바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품고 초월해서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만들어지고, 지구라는 행성을 또 품고 더 올라가게 되면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를 또 품고 더 올라가면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를 더 올라가면 처녀다리 은하단이 있고, 더 올라가면 라니아케아라고 하는 초은하단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라니아케아를 보면 심장 같았죠? 그럼 심장보다도 더 큰 게 뭐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심장 외에도 콩팥도 있고 뭐도 있고 되는데, 이게 아까로 얘기한다면 한 몸으로 얘기할 때 온나, 난나입니다. 그러니까 난나에 대한 개념이 태양계가 난나면 태양계를 품고 있는 더 큰 홀로노스의 전체라고 태양계를 품는 것은 은하계죠. 이런 식으로 홀라키적으로 초고대부터 초미소까지. 그리고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도 이 안에도 수없이 많은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안에 있는 수없는 세계, 이 안에도 핏줄을 따라서 어쩌면 강물이 흐르듯이 내천이 곳곳마다 다 흘러가고 거기에 깃들어서 많은 생명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의 7조 개의 세포들만이 아니고 이 안에는 다양한 미생물들도 같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저희 제 몸 하나 자체가 움직이는 행성이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인중천지이라, 사람 안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사유를 할 때 핵심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되풀이한다입니다. 생물학적 용어이기도 하고 지금은 그 심리학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거 뭐냐면 모든 생명체들은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몸으로서의 나, 몸 안에 깃든 내면에 나가는 나, 신체적 자아를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심이라 어린 시절에 아기들이 노는 걸 보면 그렇죠. 그러나 점점 성장하면 가족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난나라면 가족이라는 게 온나죠. 다시 가족이라는 게 난나면 민족으로 들어가면서 민족이 온나가 되는 거죠. 또 민족 중심으로 더 확장됐다가 다음은 계급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만국의 노동자의 단결화라고 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민족을 넘어서죠. 다시 그걸 더 넘어서서 세계 중심적으로 되가면 지구촌 시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더 넘어가면 생태계 전체를 아까 형제로 생태적 행제를 받으면서 전체를 생태계 중심으로 얘기하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차원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 차원 변경을 하면 이제 통합적 사유가 진행되는데, 그래서 문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자기를 아끼는 문화, 자기를 사랑하는 문화,
자존, 자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BTS가 아마 세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Love yourself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는 어떤 그 공감력이라는 것도 이거는 한국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는 서양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로 파편화됐는데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가족 중심, 가족에 대한 따뜻한 가족의 이런 것들이 공감대를 주는 것도 그런 것들이요. 그러나 민족으로 가면 단위가 달라지죠. 내 민족이 중요한 만큼 다른 민족도 중요하죠. 각 민족들마다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상호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일본에서 혐한 분위기가 불어서 책들이 서점에 가면 단독으로 있다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미성숙한 사회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이죠. 다 자기 민족이 중요하면 다른 민족도 소중한 것들이죠.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들인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개혁중용 사회주의적입니다. 이걸 왜 중요하냐면 이런 문화가 단계 있어야지 개인이 성장하고 집단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배척돼야 할 것들이 아니에요. 개인주의 문화나 가족주의 문화나 민족주의 문화나 또는 사회주의적인 개혁주의 문화나 그다음에 지구촌 문화나 생태주의 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다 존중받아서 발달 단계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점은 상대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틀렸다가 아니고 건강하냐는 겁니다. 핵심이. 건강한 가족주의냐, 건강한 민족주의냐, 건강한 사회주의냐, 건강한 세계주의냐, 건강한 생태주의냐. 건강함으로 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배제돼야 될 것들이 아니라 단계 인류의 진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 거고 개인이나 집단의 진화라서 그런 문화들이 서로 어우러져야 돼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더 넘어서 이걸 하려면 통합적 사회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적 사회로 가기 위해서 폭발하는 지식의 증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매핑 작업을 시작합니다. 지도 만들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사, 지구사, 그다음에 지구 생명의 역사, 인류사 이런 소위 그 빅히스토리적인 우리들의 그 걸어온 길들을 축적한 것들을 매핑하는 작업이 한쪽에서 진행되고 하나는 인간 안에 인간 자체가 어떻게 생성되고 발달되고 성숙해 왔는지 내면 세계, 의식 또는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 더 나아가서 자아 넘어의 초자아까지로 보는 이게 이제 통합심리학, 초계화 심리학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매핑이 되고 이거를 읽을 수 있는 독지도 할 수 있는 독도 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해서 함께 상호 의존하면서 이 세계는 상호 의존하고 상호 연계되어 있거든요. 이러면서 어떻게 공진을 해 나올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때 코스모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새롭게 제작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수백억 달러를 빌 게이츠가 지원을 해줬죠. 그리고 그것을 방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인식의 지도를 갖는 것들입니다. 이걸 이제 초거대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갖는 것들인 거고. 이 드라마 보셨어요? 다큐멘터리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맞아, 가상의 그 우주선을 가지고 거대 세계도 가고 인간 안에 아주 미소 세계까지도 가고 하는 그런 걸 아주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코스모스 같은 것들을. 그 다음에 켄 윌버 같은 아까 켄 윌버를 얘기했지만 켄 윌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심리학계의 아인슈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분은 매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스펙트럼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사상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인류의 자의식이나 또는 그걸 넘어서는 초월적인 의식 세계까지도 쭉 다 매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핑을 하는 거는 어떤 분들하면 새로운 무에서 유를 만들다기보다는 허준 선생이 그동안의 의학서적을 다 집대성에서 동의보감을 만들듯이 이걸 만들어줘요. 매핑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매핑이 인류 문명에 있어서 이 매핑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백과사전파들이에요. 그러니까 백과사전이라는 그래서 어릴 때 백과사전 보고 큰 아이들이 굉장히 깊이 있고 방대하고 상상력, 창의력이 좋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자기 복싱을 툭툭툭툭 하면 그러는데 한때 저희 어릴 때는
아버지들이 백과사전 사주는 게 아이들에게 주는 굉장히 큰 선물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과사전이 굉장히 잘 나갔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마 예술을 하는 분들은 상징 백과사전, 한국문화 상징사전이라든지 세계문화 상징사전, 다 이게 백과사전 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켄 윌버 같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분의 내용은 사상한이라는 걸로 내 분면을 만들었는데, 나라고 하는 것의 내면이 어떤 식으로 발달되어 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나를 이제 가이드하고, 또 집단으로서의 우리라는 부분들도 어떻게 심화하면서 이제 공신하는지를 보여주고, 나를 있게 한 외적 관계들, 소위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서 시스템과 물적 토대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그것들이라고 집단을 있게 한 집단 의식을 가지게 했던 것들을 했던 시스템이나 그것을 받치는 물적 토대, 특히 문화적, 사회적 토대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제 매핑을 하죠. 그래서 이분은 이건 간단하게 여기로 보내지만, 이분이 쓴 책에 보면 그 매핑이 아주 방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를 하시길 이제 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4차 산업혁명이 왔죠. 시간상 이것은 깊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선두에서는 유전자공학, 그다음에 나노, 그다음에 로봇공학,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물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어떤 초연결 사회로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인간, 새로운 문명에 대한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서 우리가 실현 가능한 잠정적 유토피아, 유럽에서 복지국가를 만들어 사람들이 개념으로 썼던 게 잠정적 유토피아죠. 실현 가능한 우리의 물적 토대나 자원을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나우토피아라는 걸 실험하는 거죠. 나우토피아라고 이만한 두꺼운 책에 현장 탐방했던 걸 실은 책이 있는데, 보면 세계 곳곳에서 과학자, 예술가, 발명가, 인문학자들이 실험을 하고 있죠. 새로운 미래를 선취하기 위해서는 안으로부터 씨앗을 키워내야 하는 거거든요. 씨앗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이 지구적 난제와 인류 문명의 숙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축적된 인류의 방대한 지식이나 기술 또는 자본 같은 것들을 바른 방향으로 하려면 견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견인하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올 것이냐? 결국은 지구 시민사회의 힘이거든요. 특히 문화적 영역에서는 지구 시민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어떻게 키울 건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들인 거고요. 특히 문화예술 영역에 있어서는 이를 풀려면 한두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집단지성이 구동해야 되고 협력하고 연대해야 되는데, 그때 문화예술의 영능을 어떻게 예비할 것인지. 그런데 참 흥미로운 현상이 코로나19에서 벌어졌어요. BTS나 또는 우리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서 1억 뷰가 막 터져 나오고 있죠. 이런 걸 보면서 이 초연결 사회, 디지털 문명에서는 전혀 다른 커뮤니케이션과 그 다음에 공감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오고, 거기에 선두주자로 한국이 부상한다는 것은 참 의미심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부분들을 잠정적 유토피아로 생태 문명을 상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아까 루돌프 슈타이너 선생하고 인연이 있으면서 등장한 독일이죠. 유럽연합의 어떤 이끄는 리더국 독일에서 생태 문명으로 가자 그랬죠. 그리고 의외였는데 시장 사회주의를 도입한 중국에서 시진핑이 생태 문명으로 가자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세계적인 그 작가를 초빙을 했죠. 토마스 헤더웍,
토마스 헤더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장면이 씨앗의 궁전이라는 작품입니다. 상해에다가 만들었어요. 세계에 있는 각종의 씨앗들을 플라스틱 봉 앞에 다 담아가지고서 씨앗들의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서 상하이에서 제안을 한 게, 그러면 미래의 도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래서 미래 도시에 대한 건축의 모델, 본보기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달라. 그래서 천그루의 나무라고 공중정원이면서 하나의 산맥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이 안에는 들어가 보면은 복합 상가, 일반 생활인들이 하는 생활 주거지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쇼핑부터 시작해서 정보교환부터 도서관, 미술관 다 가진 이런 분을 만드는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태 문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지향점으로 하는 나라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가야 할 길은 많지만. 그리고 또 경제 영역에서는 도넛 경제학이라는 게 제안이 됐습니다. 이 도넛 경제학을 보게 되면 이 도넛 경제의 바깥쪽은 인류가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환경 위기를 맞을 수가 있는데, 오존층 파괴, 기후 변화, 해양 산성화, 화학적 오염, 담수 고갈, 생물 다양성의 손실, 이런 부분으로. 그다음에 안쪽에는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사회적 기초로서 물, 식량, 보건, 교육, 일자리, 그다음에 주거, 에너지 이런. 그 중간지대 균형으로 찾아가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계 체제, 이 안에서 경제학이 구사돼야 된다는 거죠. 케이트 레이위스라고 하는 분이 2011년에 발표한 경제 모델입니다. 이런 제안들이 나오는 것들인 거죠. 이런 제안들을 있게 한 이제 이 현실 진단들의 근거는 후기 근대 문명의 위기입니다. 생태 모순의 증대, 계급 모순의 심화, 특히 생태의 보존과 이용, 계급에서는 생산과 분배의 모순의 심화들이죠. 자세한 것들은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모신과 산림연구소의 주혜섭 선생의 전략에서는 세 개의 전략으로 청색 전략과 적색 전략과 녹색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색 전략은 주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진영 쪽에서 나왔던 전략들이죠. 세계관은 사회진화론이고 중심 가치는 자유였고 중심 부분은 시장이었죠. 중심 부분은 경제였고, 그리고 오늘날 기업인이라고 얘기하는 금융자본이나 산업자본가들이 주체로 성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요. 시장국가로 갔죠. 적색 전략, 그런 사회주의 진영에서 나왔었던 것이죠. 사적 유물론이고 평등이고 국가를 중심 가치로 하고 정치를 중심 부분으로 두고 녹색 전략이라고 하는 분은 전일적 생명학, 홀리즘입니다. 중심 부분은 박애고 중심 부분은 사회고 중심 부문 또 하나는 문화고 사회적 목표는 창조입니다. 그리고 주체는 다중이고 사회경제 원리는 호혜고 경제학적 중심은 순환이고 그리고 자연의 태도는 공생이고 조직은 네트워크이고 그리고 여기에 리더십은 예술가나 수행자적 리더십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전략으로 새로운 생태 문명으로 건너갈 때 녹색 전략을 배면 전략으로 깔고 부분 전략으로 청색 전략과 적색 전략을 배합해야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있는 건 좀 넘어갈게요. 예술, 종교, 과학이 통합적으로 조화롭고 균형적인 방식으로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시대인 거고, 예술의 긍정적 힘을 가지고 세계 평화와 상호 협력을 위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 보이는 이것은 평강수목원이라고 포천에 가면 있는데 거기에 숲속의 거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업사이클링의 작가 덴마크의 토마스 만보가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모아가지고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거인의 모습을 만든 것들이죠. 이게 예술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술 영역에서 이거는 이제 부산 그 미학연구소의 소장이 했던 김종기 이제 소장님이 얘기하신 건데, 이론위의 저자 캐리 이글턴, 영국의 문학비평가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전 세계적인 빈부의 격차, 인간 삶의 질 저하, 복지 수준 하락 등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떠한 대응책도 제시해주지 못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응시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끝에 다다른 듯하다고 선언적으로 주장하죠.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은 두 갈래가 있습니다. 수능적 포스트 모더니즘, 체제 수능적 포스트 모더니즘, 그다음에 비판적 또는 대항적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아마 주로 전자에 대한 이제 그 지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많은 포스트 모더니즘 비평가들도 얘기했죠. 포스트 모더니즘과 해체주의 전략은 총체적 역사인식의 가능성을 부정했기 때문에 역사와 사회의 발전에 대한 불확정성과 극단적 상대주의만을 남길 것이다. 물론 68혁명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엔 긍정적 역할이 있습니다.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고 식민주의의 병폐들을 받고 그래서 다원적이고 그다음에 이성중심적인 것을 넘어가고 그런 다른 이제 그 긍정적인 페미니즘부터 시작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들도 있지만 반대 측면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와 해방을 향한 움직임은 주체의 소멸과 함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내재적 비판과 자기 반성들을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다원예술 페스티벌 같은 것들이 이제 한때 막 풍미한 적이 있고, 특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컨템포러리 아트를 하셨던 분들이 있고, 거기 이제 대표적인 예술 감독을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인연을 맺고 있는 외국의 비평가들이 의외로 덴마크와 네덜란드 쪽에 많습니다. 네덜란드의 문학 비평가들, 이라 반 다이크, 토마스 바이언스 같은 분들이 자기 반성적 포스트 모더니즘을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부를 것을 벌써 몇 년 전에 제안을 했고요. 앞으로 올 더 근본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을 벗어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사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했죠. 그래서 이걸 탈후기 근대 예술이라고 합니다. 탈후기 근대 예술은 어떤 의미에서는 문명 전환 담론하고 맞물립니다. 그래서 아까지만 전환이 차원 변경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양상은 다른 양태를 띌 수가 있어요. 아주 획기적 전환이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모판이 도대체 무엇이 될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김준규 선생, 미술 비평하는 김준규 선생이 한국의 축적된 예술을 비판 예술, 행동 예술, 그다음에 공공 예술, 공동체 예술이라고 4개로 모아들이면서 그것의 공통 분모로서 교집합되는 부분과 합집합되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사회예술이라고 얘기하죠. 사회예술이라고 얘기하는 건 소셜 인게이지먼트 아트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이미 참여형 예술 또는 사회에 개입하는 예술, 그런데 이 전통이 우리는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역으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낸 민주주의 성과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재평가가 받고 있듯이,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한 힘이 재평가가 받고 있듯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깔리고 있는, 묘사되고 있는 굉장히 사회 현실에 대해서 리얼하게 반영하고 그것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군들의 모습과 그 안에서 익어가는 성숙된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르주는 울림들이 있어요. 그런 건 이런 것들이 배면에 깔려서 대중예술하고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깔려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제 눈에는 K-컬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K-팝이나 K-드라마 이런, 특히 저는 이제 K-팝 같은 경우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카피 댄스로 막 나와서 소위 시각화된 대중음악, 그리고 춤으로 몸으로 즐기는 대중음악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 젊은 날이 자꾸 생각나요. 저희 탈춤 붕운동 할 때 그랬거든요.
양주, 봉산 이런 걸 카피댄스로 다 치고 양주 한번 추자 그러면 2,000명 정도가 그냥 한꺼번에 그냥 대대적으로 막 군무를 치기도 하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예술을 좋아해서 취향 공동체로겠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시민의식을 갖게 되면서 나름대로 진화하고 발전하게 나가면서 그 사회를 변화하는 영향력, 긍정적,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몸으로 체험한 세대거든요. 근데 그것을 문화의 유전자라고 얘기하나요? 문화 전달의 복제자, 문화적 밈이 그 안에서 자꾸 보여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저는 경이롭게 이제 보고 있고, 그걸 꾸려가고 있는 소위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걸 구하는 사람들의 하는 걸 보면은 그 모습이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도 붉은 악마 때도 막 그런 게 보여졌잖아요. 그걸 꾸려가는 그 응원단들 모습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그게 발견되거든요. 막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한국 사회가 축적한 문화적 힘이나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참 보물 같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모판이 바로 이 사회예술에 있는 거죠. 이것들 가지고 다음 문명에 대한 예비, 이렇게 되면 예술가의 역할도 바뀝니다. 창작자, 발화자에서 미적 대리자, 협동 생산자. 이미 미적 대리자, 협동 생산자라는 얘기는 이제는 많이 공유되고 있어요. 80년대 초에 이주장에 나와서는 생경에 했지만 지금은 공공예술이나 공동체 기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을 녹아내고 있죠. 또 가이더, 촉진자, 연결자, 제작자. 예술가의 위상도 바뀝니다. 공공예술에서 공동체예술에서 이미 그 앞에 근대에 있었던 비판적 실천적 지식이 미적 혁신, 사회변혁의 전이들, 대중의 교사들에서 호혜적 창조 기업가, 예지력 있는 사회 디자이너, 요셉 보이스가 얘기했던 사회 조각을 또 확장한 사회적 디자이너까지, 그리고 생명평화 수행자들까지. 그래서 전환 시대의 예술의 지향은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생장과 성숙을 돕는 예술이어야지 되고요. 지구 시민으로서의 자각을 촉진하는 예술이어야 되고, 시민사회의 문화 역량을 강화해주는 예술이어야 되고, 인류의 이상과 가치를 고양하고 구현하는 예술이어야 되고, 생태적, 미적 인간과 세계를 현현하는 예술로 아마 발화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때 거시 담론을 검토했던 근대 예술이 있고 미시 담론을 했던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하면서 더 큰 빅피처에서 도심화된 걸로 펼쳐지는 예술들, 그리고 아까 난나와 온나 얘기했듯이 내 개인과 그다음에 내 개인과 연관된 연결된 수업적 연결된 세계에 있는 존재들하고 소통, 교류, 공감, 공존, 공생하는 이런 것들이 예술의 어떤 영역들이 확장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역을 펼치는 분들이 이미 등장을 하고 있죠. 지구별 생명의 수호천사 이런 것들로 아이들과 같이 전시도 하고 이렇게 입문식도 하고 원탁회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새만금에 생명평화 미술행동대 같이 참여해서 예술 만장 그리기에도 함께 했는데, 새만금의 갯벌 같이 함께 장승과 함께 이런 것들을 쭉 세우면서 하시는 50여 명의 작가분들하고 전국에서 문 작가하고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울산, 부산, 새만금, 북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호르에 이달고라고 콜롬비아 원주민 작가입니다. 원주민 작가인데 망명에서 독일 작가가 됐죠. 그분이 금보라 선생하고 천직굿이라고 처음에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인간이 어떻게 하는 부분들을 그런 식의 퍼포먼스로 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저세 탐조 활동을 하는 시민 학생들하고 함께 조각보 작업을 하면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이제 이런 대형 조각보 걸개 그림 걸 하는 분들 등장하고 이런 거죠. 이런 분들이 이미 씨앗과 맹아는 우리 안에 있는데, 앞 세대의 우리 예술가들이나 예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문화를 부러워하고 그것을 배우려고 했고, 어쩌면 그들과 어깨를 함께 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근데 21세기의 지금 2020년은 아마 6.8 혁명 때보다도 더 중요한 계기점이 될 텐데, 지금은 한국이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세계, 새로운 예술로 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좋은 실험장이 되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예술이나 또는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예술을 사랑하고 예술로 무엇인가를 꿈꾸고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진짜 수천 년 만에 온 아주 중요한 시기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리는 거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세계관이나 태도 또 사유 방식, 특히 비판적 사유, 성찰적 사유, 대안창출적 사유, 이걸 다 연결한 통합적 사유를 어떻게 하면서 인류의 증대된 지식을 공유하고 집단지성을 구동하고 그것을 현현할 수 있는 사회적 창의력, 예술적 상상력으로 보여주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예. 제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지금 떠 있는 것들이 방송에도 같이 보고 있나요? 아, 예. 닭돼지 사육 농가를 하시던 분이 자식 같은 닭돼지를 매몰시켜야 한다며 울먹이는 아주머니의 인터뷰가 생각납니다. 가슴 아프시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물복지가 중요해져서 닭이나 돼지들도 특히 닭 같은 경우에도 저도 시골에서 한 4년 동안 이제 그 동물들을 키우면서 이제 살았던 한 시절이 있었는데요. 안성에서 그때 닭도 저는 가정을 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탉도 있어야 되고 암탉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닭들도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다음에 병아리를 품어서 키워서 가족도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닭들을 양계장에서 독방에 넣어서 이렇게 쭉 키우는 분들을 또 닭에 대한 애정들이 있으시고 그런 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동물복지적 입장에서는 그런 걸 기본적으로 동물들의 생명권을 보장하면서 한 닭을 키우시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위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곳에서는 공감하지만 같은 것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의 각성과 그다음에 이거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민사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안성에 샀을 때 사실은 4년 동안 그걸 한 이후에 처음 시작했던 것들이 농민병원,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만드는 것들을 했었댔어요. 근데 의료생활협동조합의 바탕이 됐던 것들은 농민회였습니다. 농민회 분들이 추곡수미한 다음에 100만 원씩 걷어가지고 3억 원을 모아오시고 그 마을에 의료봉사를 왔던 의사 선생님들이 또 3억 원을 보셔와가지고 6억 원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뜻과 취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예술제를 좀 기획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했던 게 활생예술제라는 걸 했어요. 활생이라는 게 활빈이 아니고 활생, 생명을 살리는 예술제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사실 그런 걸 받쳐줄 수 있는 것들은 생활협동조합 중에서 이미 만들어지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들입니다. 예를 들어 한살림부터 시작해서 두레부터 아이쿠부터 거의 한 20만 명 이상의 이제 그 회원들을 가지고 있다고 세계만 합쳐도 60만 명이죠. 우리가 공동체 얘기를 하는데 공동체를 취향 공동체부터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사실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시민사회의 자율적 또 자발적 결사체로 했던 분들하고 협업을 해야 되고 그분들 같은 부분들이 하고 연계해서도 뒷받침해 줘야지만 근본적인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도 백신 개발 코로나 때문에 하고지만 동물 백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물 백신 이렇게 많은 걸 반복했다면 그 가축을 키우는 아주머니의 슬프고 아픈 인터뷰에 더 공감한다면 백신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백신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살처분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가치와 생명 가치의 싸움에서 경제 가치가 우선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를 바꾸려면은 시민사회단체는 많은 생협에 참여하시고 그런 걸 더 많이 만들어서 농사 짓거나 축산하는 분들하고 공생할 수 있는 관계, 소위 호혜적 시장을 만들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론을 바탕으로 동물 백신에 대한 요구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들인 거고요.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개발의 제한이나 규칙이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 같은데 시각예술계획이나 시각예술의 행보가 어떤 생태적 문제에 실제로 도움이 될까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제 궁금했죠. 새만금 같은 경우가 아마 대표적인 것 같아요. 사실 갯벌이라고 하는 거는 생태계의 보고로 공유자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거를 국가가 나서서 하건 기업을 나서서 하건 개간을 하게 되면 그 개간한 사람들이 비용을 댔다는 이유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하면 공유지 같이 되고 기업에서 하면 기업의 사유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소위로 한다면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로 이제 그거를 판매하기도 하고 배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분들인데, 근데 지금 그 영역이 되면서 새만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60% 정도의 간척이 진행되는데 40%는 바닷물을 가둬놔요. 그런데 바닷물을 해수 유통을 시키면 나머지 40%에 있는 생명체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갯벌이. 그리고 40%만 살려내도 거기에 있는 걸 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4대강 사업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물꼬를 터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해수 유통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수 유통을 자꾸 해서 거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개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해수 유통에 대한 요청들을 예술가들이 새만금에서 대대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주로 방법이 다중들의 시위나 청원 이런 거였는데 예술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미 한국 사회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예술가들의 발언, 예술가들의 어떤 소신 있는 퍼포먼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물며 나훈아 선생님 같은 경우의 발언조차도 어떤 정치인들의 발언보다도 많이 인용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예술은 대중예술과 파인아트라고 하는 순수예술 경계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BTS는 물론이고 나훈아 선생님 이런 분들도 다 어떤 21세기형의 아티스트로 이미 다 진화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같이 진화하고 있는 분들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술가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어떤 영향을 궁금해하지만 저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사회면이나 전 세계에서 이런 것들이 SNS로 공유되는 부분들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민 선생님이 참여형 예술이 체험형 예술로 인식되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아니면 저단 시대에 맞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예술은요, 크게 작가주의 예술하고 행동주의 예술하고 그다음에 참여형 생활예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동주의 예술에서도 참여형 생활예술을 품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미적 대리자, 작가주의 예술가들이 공공예술을 할 때 나는 미적 대리자다. 그러니까 대중들 또는 시민사회의 주문형 예술을 내가 받아서 그들의 꿈을 현현하는 작업을 하는데, 강익중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배영환 선생님 같은 분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셨듯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주의 예술을 저희가 경기도 미술관에서 몇 번의 실험을 했었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고 행동주의 예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동주의 예술 같은 경우에 있어도 뭐 새만금은 물론이고 기후변화 행동이나 지구의 날 행사나 이런 데서도 행동주의 예술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갖게 되는 이제 공유하게 되는 그런 영역도 있는 것들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 체험형 예술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얼마든지 심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깊이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일례로 아까 저세 같은 경우에는 저세 탐조 활동을 하는 학생과 교사와 시민들이 저세에 대한 집중 연구들을 하고 저세의 입장을 대변해서 나름 것들로 작업을 하는 이런 일련의 이제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예술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형태로도 확장될지 그건 우리가 쉽게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환시대의 거시 미시담론을 아우른 통합적 사회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다양성, 다원주의를 장려하는 현 시대상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렇게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 중심에서부터 해서 생태 중심까지 이런 다양한 층위의 문화와 예술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상호 존중하면서 건강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과제로 있기 때문에 예술에 있어서의 종다양성 이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걸 넘어가는 차원 변경이 되는 그걸 넘어가는 영역도 있습니다. 아까 통합적 사회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영역을 넘어가는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제 깊은 이제 그 접근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가 어떻게 조화와 아우러진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예전에 불가에서 큰 스님들이 선지식으로 활동할 때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화두를 주는 게 달라지고 대화를 하는 법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따르듯이 그러한 것들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우리 현장에 계시는 우리 이제 선생님들의 제 질문도 받아볼까요? 저는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그 기후 위기하고 인구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기후 위기나 이제 이런 여러 코로나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인간 때문에 이제 발생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인구 위기라고 하면서 인구가 많이 줄는다고 이제 많이 예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경제 관점에서 보면 되게 불행하고 좀 위험하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이 준다는 게 오히려 지구한테는 축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부터 뭐 십수년 전에 과학자 한 분이 지금 한쪽에서 인류 감축 그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했댔어요. 그래서 과학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고 과학도 과학 철학같이 가치지향적인 것들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인류 감축 프로젝트를 얘기할 때 그 당시 상상력으로 제일 많이 검토됐던 것들은 생화학 무기 중에서도 특히 생물학 무기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댔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데 이미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지만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이 포로를 잡거나 또는 식민지 백성 중에 불온한 사람들을 마루타로 해서 세균 실험을 했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적인 것들이 증대되고 의식이 심화될 때 경계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례로 켄 윌버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으로 생태 영성 이런 영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영성 같은 경우에도 켄 윌버 선생도 그렇지만 의식이 높을수록 골이 깊다, 그림자가 깊다고 하는데 우리가 제일 경계하는 것은 영이 영선으로 가면 괜찮아요. 그래서 선악영이라는데 영이 영악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영악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경계해야 되는데 자연스러운 인구가 줄어가는 경향으로 만약에 해야 된다면 사실은 그것도 사회적 위기가 왔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사회학자들은 젊은 그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출산이나 또는 배태 파업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핵가족이 됐을 때 애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특히 교육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복지가 덜 돼가지고 사적 부담을 하게 되지만 이미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 유학하셨는 거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다 국가에서 지식인의 양성은 국가의 임무고 과제로 국가에서 되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배워야지 그들이 배운 지식을 사회 발전 또는 공익을 위해서 쓴다는 거거든요. 내가 돈 들어서 내 돈 들어서 배운 지식은 내 걸로 쓰겠다고 할 경우에 그게 대항하는 논리가 좀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려면 그렇게 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거를 검토할 때 사실은 이제 그런 출산 파업이나 이런 거 하는데 자연스러운 위기상에서 자연스러우로 가는 부분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대응하려면 사실은 넘쳐나는 노동자군이 있어야지 경쟁을 시켜서 할 때 값싸게 사서 쓸 수가 있는 분이고 소비 시장이 많아야지 많이 팔리고 이런 논리인데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들어가 있는데 새로운 문명으로 갈 때 검토되고 있는 것들이 스위스에서 많이 나왔어요. 스위스는 사실 8만 불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꽃배인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온 게 두 가지가 하나가 기본소득에 대한 것들이 나왔고 또 하나가 최고임금 상한제예요.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의 임금을 평균으로 받는 임금이 몇 배로 줄 거냐, 200배로 줄 거냐, 아니면 뭐 250배냐 이런 논의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IMF 오고 또 월가에서 파동이 일어날 때 그거를 비상경영을 했던 사람들이 성과급으로 가지고 간 연봉 같은 거 보면 천문학적인 숫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잘 나갈 때는 괜찮은데 어려울 때는 그것을 파산에 대한 비용을 전부 국가에게 전가시켜서 국민들이 세금으로 바쳐내야 되고 그걸 나중에 바쳐가야 되는 거는 일반 시민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재벌의 성장사를 보게 되면 일제로부터 귀속된 재산을 나름대로 값싸게 불화해주고 그 다음에 차관도 그쪽이 집중으로 밀어주고 그 다음에 공장 설정에서 특혜도 주고 수없이 많은 걸 할 때 그때 대국민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선성장 후분배한다고. 그리고 후분배는 그럼 언제부터 하나요? 기본적으로 복지국가라고 하는 스웨덴, 핀란드 같은 경우에 3만 불 소득 오기 이전에 다 했어요. 우리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들하고 비하면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아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깔려져야 되고 예술하기 좋은 사회, 예술가들이 존대받는 사회, 예술이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회를 저는 굉장히 이제 꿈꿔왔었는데 그러려면 예술가에게서도 가장 좋은 거는 예술을 위한 기본소득 이렇게 되는 거죠. 생태도 마찬가지예요. 생태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농이 굉장히 중요할 때 농민들을 위한 기본소득 같은 것들, 농어민에 대한 것들이 이제 들어가 줘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되게 되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인구가 줄고 기본소득이 받쳐지고 그런다면 사실은 보다 나은 사회로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하고의 관계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상품 시장만 검토가 있는데 호혜 시장이라는 검토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지역 화폐와 연결된 호혜 시장은 물론들이고요. 호혜 시장의 영역은 중에 예술도 사실 호혜 시장이 예전에 있어서 예전에 그 오래된 다방이나 또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국밥집이나 이런 데 다 가면요 예술 작품들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서예 산수화 뭐 이런 물론이고 서양화 뭐 이런 다 있는데 이게 다 뭐냐면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해준 거고 그다음에 예술가들도 그때 가진 게 없고 그러면요 쇼부도 실 수 있었어요. 일례로 국밥집 아저씨하고 만나가지고요 제가 이 작품을 아저씨한테 드리니까 이 가격에 해당하는 것만큼 내가 와서 국밥을 먹을 수 있게끔 우리 물물 교환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작가는 별을 그리던 작가인데 지금은 저 세상 분이 됐는데요. 별 그리는 그림을 갖고 항공사에 찾아가지고서 보여주고요. 내가 이 그림을 드리다니까 이 그림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내게 비행기 표를 끊어주면 내가 세계 다니면서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그래서 낭만적 시대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상부상조하는 미풍양 속에 좋은 문화가 우리 안에 있었고 그게 예술적으로도 지역사회의 호의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들이거든요. 연극을 할 때도 똑같았어요. 명함판만한 그 광고들을 쭉 많이 실어주고 이랬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안타깝게도 사라지는데 사실은 호의 시장을 살려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은 호의 시장식으로 바꿔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일례로 뭐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기본 수요에 해당하는 건 일례로 취향을 위한 사치품이나 뭐 더 좋은 질적인 이런 거는 상품 시장으로 한다더라도 필수적인 것들은 그런 것들로 해서 배합을 하면서 아까 돈옥경제학에서 얘기하듯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은 누가 꿈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지 않으면 일례로 문학적 상상력으로 꾸며서 에코토피아 같은 작품이 1975년도에 나왔잖아요. 그런 작품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래 사회를 먼저 가서 선취한 것들이 서사시 같은 걸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 대한 로드맵에 해당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드라마나 이런 걸로 꾸려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상력과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저희 한국 사회에는 있어요. 의외로 더 발달한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본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본의 문제를 건드리거나 그들의 시스템을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해하면서 그런 것들을 배제시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못 다루는데 우리는 다 열려 있어요. 우리가 다 치고 들어가면서 할 수. 그렇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는 멜로드라마를 봐도 사회성이 짙어요. 그리고 성장 드라마이기도 하고 사회 발전 드라마가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그냥 오는 호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술로 그런 거를 하면서 걱정하셨던 이런 것들을 바람직하게 하는 걸로 이렇게 안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초과했죠. 하여튼 긴 시간 접속하셔서 들어봐 주신 분들 그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선생님들도 그러고 그리고 우리 그 다사리 문화기획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야 여기 스텝으로 모두 함께 계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강의 잘 들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또 좋은 또 내일들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양호원 선생님 강의를 또 오랜만에 듣다 보니까 선생님은 분명히 이제 경기문화재단 그 어린이 박물관에서 퇴직을 하셨는데 동시대를 읽고 사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안을 제안하는 방식은 청년 못지않게 또 역시 영원한 예술계의 제안자 또 현역으로 계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늘 저희한테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이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다른 삶을 위한 기획과 테크놀로지라는 그런 주제로 강의를 청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유튜브에 접속해서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 다음 주에도 역시 와서 열렬한 강의 청강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